책에서 선생님께서 노자의 소국감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그 숫자가 적더라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을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저항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노자의 소국감인의 어떤 현대적인 적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농촌과 도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노자의 소국 과민 그거를 현대 와서는 국가 단위로 우리가 그걸 적용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본다면은 이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도 그렇고요. 뭐 더 큰 나라도 있고 더 작은 나라도 있는데 정치적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그럴 때는 지금 세계에서는 국가 단위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나라 안에서도 더 이렇게 작은 지역으로 연립하면서 더 넓은 지역에서 서로 또 연합하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목표가 나라가 무조건 크고 백성들 인구가 많고 뭐 성장률이 높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게, 그게 노자의 가르침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노자가 살기 전에 초기에 여러 지역에서 그런 사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노자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노자 이후로는 사실 중국도 점점 그런 게 힘들어졌고, 또 그런 그 소국 과민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얘기도 했지만은 도시에 비해서 시골 삶이 사실은 훨씬 못한 면도 있거든요. 서울처럼 이렇게 도시가 커져 놓으면은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뭐 엄청 시간도 걸리고 화석 연료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소규모의 도시에 살면은 농촌에 사는 것보다 훨씬 교통비도 덜 들어요. 네. 걸어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고. 이게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결합이 돼야지, 또는 결합이 됨으로써 비로소 소국 과민의 그런 목표가 달성 가능해지는 시기에 왔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그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막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 철저한 도시인이고 원래 독일의 토착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경멸적으로 얘기한 대목이 있잖아요. 아니, 본심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부르주아 사회가 발전되면서 시골 생활에 백치 같은 그런 거에서 탈피하게 됐다 하는 거를 자본주의의 성과의 하나를 봅니다. 그 표현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옛날 농촌 농민들이 사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덜 깨이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골 가서 산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뭐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자기만 부지런히 생활하고 또 그걸 그야말로 서치를 하면은 도시에 앉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자기 교양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연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자기 도시가 커진다든가 나라가 커져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사는 그런 것은 상관없이 소국 과민의 그런 노자적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농촌에서 소국가민이 실현되는 거는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의 희망이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진 않잖아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래서 이 농촌과 도시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또 도시에서의 어떤 시위 문화라든가 뭐 촛불 대항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시적인 항쟁이었고, 도시에서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하비라는 사람이
도시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도시에 대한 권리, 우리의 권리. 그것도 우리 기본권의 하나다.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사느냐. 물론 지금에 비하면 도시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죠. 예, 바람직하지만은 전부가 다 도시는 없어지고 뭐 농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나도 김정철 씨가 그런 주장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고 프랑스 혁명 때도 말로는 도시와 농촌의 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우애가 중요한 목표인데 그 우애 중에 하나가 도시와 농촌의 우애인데 그 말로만 그랬지 실현은 안 됐죠. 프랑스 혁명은 오히려 도시가 비대해지는 자본주의 문명을 더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문명의 전환을 제대로 이룩한다 그러면은 도시는 도시대로 지금보다 한결 규모가 비대한 거는 줄이면서 또 컴팩트해지는 그러면서 농촌의 거에 이렇게 교류도 더 풍부하고 농촌에 감사할 줄도 알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자기 그 식의 삶을 살면서 도시가 이렇게 놓은 거를 또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욕망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규모를 줄이는 개인적인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좀 체제를 변혁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이 돼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상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13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개벽과 하이데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현대인에게 과학과 기술이 도구가 아니라 종교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에 기독교 시대라고 우리가 중세시대를 말을 하듯이 과학과 기술을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현대인들이 믿고 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그 정도로 종교화됐기 때문에 이 현대인이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종교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적 회심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신개벽하고 연결이 돼서 선생님께서 개벽과 하이데거를 같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이데거가 사는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대중적인 발언을 할 때는 종교적 회심 이런 표현도 썼는데 내가 보기에 그거 말하는 종교는 우리 수은처럼 종교 아닌 종교를 깨닫는 그것을 종교적 회심이라 그런 거지 옛날식 종교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요. 과학이 도구가 아니라 종교가 됐다 하는 것도 하이데거의 핵심 사상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 과학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과학주의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라는 거는 다들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학이 도구냐, 기술이 도구냐, 우리가 사람이 잘만 이용하면 되는 도구냐 할 때 하이데거는 바로 그것이 기술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기술 시대로 정의를 하는데 기술 시대에도 그 기술의 참 뜻이랄까 본질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를 드러내는 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술의 위력이 워낙 크고 업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망각하고 진리를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 위험이지. 그런 그 기술로 야기한 문제의 참뜻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능력을 인간이 상실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다. 그런 주장이에요. 지금 기술 문명이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파괴 행위,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것도 그럼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을 끝까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그 대목에 가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 나쁘다. 기술을 우리가 부정하고 기술 문명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을 제대로 안 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물론 근대가 시작되면서 기술의 파괴적인 그 작용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졌지만은 지금은 정말 기술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이런데 이런 기술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든가 또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간이 제대로 주체를 세워서 이걸 잘 활용하고 통제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근대주의적 사고라고 그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하이데거에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면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 또는 하이데거의 언어로 설명해주면 너무 어렵고 나도 그렇게 자신이 없고 특히 유튜브에서는 뭐 그런 짓 해가지고 안 먹히잖아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하다가 노자에서 도법 자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가 자연에 법하고 있다. 자연을 바탕으로 한다. 자연을 따른다. 예. 근데 그 이야기도요. 그럴 때 이제 자연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럼 다 스스로 그러함 아니겠어요? 태풍이 불어서 사람 죽는 것도 그렇지만 지구 위기에 처해서 도처에서 산불 나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이롭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자연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연을 명사화하는 거죠. 네. 예. 도올 박사 표현을 하면 자연을 그린벨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연도 그럼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나는 그런 걸 포함하는 스스로 그러함에 바탕을 둔 도가 있고 이 도를 망각하게 해주는 것이 근대 기술 문명의 진짜 위협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고 물질의 세력이 왕성하면서 인간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있다 하는 소태산 박중빈 선생의 가르침하고도 통하고 그야말로 개벽의 차원에서 우리 생각 전체가 깨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이 전체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지 물질 문명이 좀 너무 과도하니까 적당히 통제해서 인간이 인류와 자연의 친화적인 문명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는 저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정신이 아직 개벽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나 노자나 또는 최수은이나 소태산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중과제론도 중요하고 변혁적 중도주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게 개벽의 차원까지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과제론의 선구자가 막스인데 막스도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나. 막스도 다시 살아온다면은 우리 한국에 와서 수은 사상도 좀 배우고 소태산 사상도 공부해야지 그가 원래 뜻했던 바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논하던 끝에 하이데거하고 개벽을 이런 얘기를 끌어넣었던 거죠. 하이데거의 그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좀 부차적인 건지 좀 사람들이 기술이 만들어낸 물질에만 갇혀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가 이제 하이데거가 말한 위기상실의 위기 뭐 그런 거라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개벽이라는 것도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점을 비판하고 극복해야 될지 꿰뚫어보는 그런 것을 이제 정신개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뭐를 비판하고 또 뭐를 선택하고 뭘 버릴까 하는 분별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그런 것을 하는 주체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분별심과 주착심을 떠난 그런 경지에서 그런 분별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이거는 정신개벽이 덜 된 사람들이 이 물질개벽의 세상에 대응하려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나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더 뭐 민감하다면 민감한데 우리의 근대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가요. 얼마나 근대주의와 서양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령 기술의 본질, 그럴 때도 본질 그럼 벌써 서양의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실체. 그 서양의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있음과 없음 중에서 있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전문적으로 해온 그 전통이 서양의 형이상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 나름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거기서 과학이라는 게 파생했고 그렇긴 하지만은 동아시아에서는 항상 그 유무의 경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특히 불교 같으면은 유와 무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릴 때 제대로 된 지혜의 광명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도 이게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본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지혜의 광명을 갖고 볼 때 포착할 수 있는 그 기술의 참뜻 그리고 그 참뜻이라는 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참뜻에 맞게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개벽 담론이 훨씬 그걸 더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 기후위기론 얘기할 때 하이데거가 끌어대고 그다음에 개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내가 워낙 내가 친절한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아니 개벽 얘기도 어려웠고 하이데거 얘기도 어려운데 이거 둘을 다 갖다 놓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독자들이 흔히 할 법한 우려를 내가 충분히 배려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둘을 같이 놓고 생각할 때 하이데거도 얘기하기 쉬워지고 개벽에 대한 이해도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자뻑인지 독자들이 동의해 줄지. 예, 그건 뭐 내가 거기까지 말하면 독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그 하이데거가 말한 기술의 본질을 아는 것이 기술을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벗어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기술이 가려버린 어떤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선생님 말씀하신 정신개벽하고도 그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생활에서 해 나가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근대의 이중과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네네. 네. 마무리 하시는 말씀 좀 하시고. 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폭넓은 이야기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그 지금 6차례에 걸쳐서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책의 공부기를 오늘로 이제 끝 마치시는 건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아마 책 한 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게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그 정도를 하니까 조금 알겠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나로서는 그게 참 굉장한 행복이죠. 이런 기회를 만났다는 게.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 오늘 또 보현 작가께서는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지식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보현TV 하면서 현대 서적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 글을 읽어주셔서 아까 내가 썼던 표현을 다시 쓰면은 황홀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백낙청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